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어제였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일본이 미국 내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15% 상호 관세를 적용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힌 건데요. 여기에 자동차, 트럭, 쌀 그리고 일부 농산물 등 다양한 분야의 교역 문호를 열게 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이번 미일 무역 합의는 이시바 내각이 참의원 선거 참패 후에 불과 사흘 만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건데요. 무엇보다 이번 미일 무역 합의 결과가 통상 협상이 진행 중인 우리나라 관세 협상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미일 무역 협상 내용 자세히 살펴보고요. 한미 통상 협상에 우리나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짚어보겠습니다. 대출을 강력하게 옥죄한 6.27 대책 이후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이 빠르게 안정되고 있는데요. 강남 3구와 마용성 등 선호도 높은 지역은 물론이고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듯했던 양천, 영등포, 강서, 또 구로구 등도 오름 곡선이 완만해졌다고 합니다. 주간 집값 동향 살펴보고요. 후속 대책으로 어떤 것들이 나올지도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하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국내 증시 혼조세로 마감했죠. 네. 그런데 장중에 사실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면서 네. 전반적인 장중 분위기는 좋지는 않았어요. 일단 미국과의 무역회담이 취소된 여파로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 네. 종가부터 말씀드리면 코스피는 0.21% 상승을 했습니다. 3,190.45. 코스닥은 0.45% 하락한 809.89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사실 이제 장 초반은 분위기가 되게 좋았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출발하면서 1% 가까운 강세로 시작을 했고요. 장중에는 계속 3,230선도 돌파하면서 연고점 경신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미국이 이제 일본과의 무역 협상 타결도 지었고 또 밤사이는 유럽연합도 거의 합의에 이르렀다. 네. 근데 이 소식이 전해지니까 무역 합의가 원만하게 다 흘러가는구나. 네, 네. 이런 것들 때문에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난 영향이었는데 네. 거래 시작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의 2+2 통상회담이 네. 취소됐다는 소식이 그러니까요. 갑작스럽게 전해지면서 예. 분위기가 완전히 급냉해 버렸어요. 그래서 상승분을 대부분 코스피 같은 경우 반납을 해서 3,200선 아래로 결국에는 오후장 들어서 내려왔고요. 네. 이게 이제 수급별로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거의 합쳐서 1조 원 가까이 현물에서만 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그에 준하늘 만큼 매도에 나섰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기업 가운데서 사실 오늘 조금 아까운 기업은 하이닉스예요. SK 하이닉스. 네, 네. 오늘 사상 최대 실적. 9조 원 넘는 분기 네. 영업이익 냈잖아요. 대단한 실적을 내서 사실 초반에 3%대 아주 강세 보였는데 네. 사실 무역 이 회담 취소 소식 때문에 좀 찬물이 끼얹어졌어요. 결국 강보합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네. 삼성전자도 오늘 출발은 강세였는데 결국 하락세로 돌아서게 됐습니다. 네. 자, 말씀하셨던 거 잠깐 좀 짚어볼까요? 네. 원래 이제 이번 주말에 열릴 예정이었지 않았습니까? 미국과의 2+2 고위급 통상회담 이게 돌연 취소가 됐어요. 네. 이게 취소 이유를 뭐라고 밝힌 거죠? 네. 네. 미국 측이 이제 오늘 오전 9시경에 이메일을 통해서 회담 취소를 통보를 했고 사유는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다라고 밝혔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빠른 시일 내 회담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습니다. 미국 측 사정으로 연기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기재부 측 설명을 들어보면 이번 회담 취소에 대해서 미국 측이 여러 번 미안하다. 이런 표현을 또 했다고 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우리로서는 정말 당혹스러운 상황이 벌어진 거죠. 네. 이제 앞서 우리와 비슷한 상황인 일본이 일단 협상을 타결을 했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번 2+2 고위급 회담이 거의 상호관세 시한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단판이라고 봤기 때문에 네. 우리도 사실
50여 명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사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돌연 취소가 됐으니까 네. 허탈하기도 하죠. 어떤 면에서는 이로 인해서 사실 이제 그 구윤철 그 경제부총리는 인천공항까지 가서 네. 비행기 타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네. 취소됐다는 소식 듣고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네. 지금 상황이 상황인 만큼 회담이 취소된 배경을 두고 사실 해석이 분분해요. 고의성은 없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에요. 네. 근데 이제 상호세 협상을 앞두고 이런 해석도 나온단 말이죠. 미국이 한국 정부의 압박감을 좀 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협상 기류에 이상 신호가 잡힌 건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또 보도가 된 건 네. 미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도 일찌감치 방미 네. 미국 네. 가 있었거든요. 여러 일정들 소화한 것 중에 이제 마코 루비오 그 미 국무장관과 만나려고 했는데 못 만났다는 보도가 있죠? 네,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인 일이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 한미 관세 협상이 좀 공전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미국은 별도의 협상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단 다음 달 1일부터 한국을 대상으로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25% 상호 관세는 원칙적으로 보면 부과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 현재 25% 관세 적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반도체 의약품에 대해서도 상호 관세 곧 부과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래서 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늦어질 경우에는 네. 일단 대미 수출에는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는 거는 뭐 불가피한 상황이 된 거죠. 네. 자, 그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그 국내 기업들과 그 정부가 이제 1,000억 달러 네. 우리 돈 137조 원 이상의 대미 투자 계획을 마련해서 당초에 이제 미국 측에 제안할 거라는 네. 거였는데 지금 이제 협상 테이블을 못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제안할 기회도 지금 일단은 예. 사라지게 된 거니까.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전해진 걸로는 4대 그룹 총수들을 순차적으로 만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지난 14일, 15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강모 LG그룹 회장 네. 만나서 뭐 최근 통상 현안과 관련해서 의견을 나눴다고 그러고 오늘은 지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회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물론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4대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국내 기업들과 정부가 접촉을 해서 대미 투자 금액, 가용한 대미 투자 금액을 취합을 했고 네. 그래서 약속받은 대미 투자 금액을 이제 모아 보면 네. 1,000억 달러 가량이 된다라는 예, 예.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주말에 2+2 통상 협의가 열렸다면 네. 이런 우리 한국의 투자 계획을 종합을 한 것을 미국 정부 측에 이제 제안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죠. 이제 왜 이런 그 투자 계획을 이제 집계를 해서 제안을 하냐? 이제 일본 사례를 또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일본이 상호세 낮추고 품목별 관세 낮추면서 반대급부로 제안한 게 5,500억 네. 달러. 5,500억 달러, 네. 757조 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이제 미국 측에 제안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일종의 관세도 낮추고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도 결국에는 미국 측에 일종의 투자 선물을 안겨서 상호관세를 낮추겠다. 일종의 협상 카드로 제안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제 1,000억 달러면 뭐 일본 투자 금액에 비해서는 많이 낮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본이랑 우리랑 경제 규모는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면 우리도 적지 않은 평가 금액이다라는 평가인 거고 예. 여기에다가 이제 기업 순수 대미 투자에다 더해서 일본도 그랬지만 우리 정부도 이제 정부 조달 금액까지도 여기 이 투자 계획에 포함시키려 한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 일본과 같이 미국에 투자를 하는 투자 펀드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고 네. 외신에서도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런 이제 보도를 하면서 이 관측이 상당히 유력한 협상 카드로 부상한 상태였는데 네. 뭐 협상이 열리지 않았으니까 지금 일단은 이번 주말 사이에 또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네.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한은에서 그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네. 밝혔네요. 네. 일단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은 역성장은 벗어났다. 예.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이제 0.6%로 집계됐습니다. 분기 기준으로 보면요. 지난해 1분기 이후에 일단 가장 큰 성장률을 기록한 겁니다. 성장률 추이를 보면 작년 1분기에 이제 깜짝 1.2% 성장한 이후에 곧바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가 3분기, 4분기는 거의 제로 수준의 성장률이었고 네. 이제 올해 1분기에 다시 마이너스 0.2%로 역성장했다가 지금
0.6%로 일단은 반등에 성공을 한 거니까 네. 한숨을 돌리게 되긴 한 거죠. 이제 왜 이렇게 반등을 했냐라고 보면 소비 회복, 수출 호조가 일단 반등의 동력이 됐습니다. 민간 소비는 0.5%, 정부 소비가 1.2% 증가했고요. 네. 수출은 이제 반도체, 석유, 화학 제품 등의 호조로 4.2%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를 이제 측정을 해보면 순수출과 내수가 각각 0.3%포인트씩 네. 집계가 됐어요. 0.6% 성장했으니까 내수와 수출이 딱 반반씩 그러니까 성장에 기여를 한 거죠. 반면에 이제 건설 투자와 설비 투자는 계속해서 역성장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하반기 경제 선전 전망은 어떤가요? 조건부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우선 미국과의 통상 협상 결과의 하반기 성장률이 상당히 갈릴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은행은 미국과 협상을 타결한 일본과 같은 수준, 그러니까 상호관세 기준으로 보면 15% 정도, 우리도 그 정도 수준에서 만약에 타결이 지어질 경우에는 지금 한국은행이 연간 성장률로 제시한 게 0.8%. 네. 그 정도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전망을 제시를 했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민생회복 소비 쿠폰 일단 지금 집행되기 시작을 했죠. 네. 그러니까 2차 추경 효과가 민간 소비와 내수에 얼마나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지를 또 지켜봐야 되는데 네. 한국은행 전망은 2차 추경 효과는 성장률을 0.1%포인트 정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죠. 그러면 추경 효과까지 단순 산수를 하면 네. 연간 성장률은 0.9%까지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이제 하반기에는 0.7% 성장을 해야 되고, 만약에 0점 소수점 단위가 아니라 1%까지 달성을 하려면 0.8% 하반기 네. 성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 청년층 고용 절벽이 더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예, 통계청이 오늘 이제 2025년 5월 경제활동 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 결과를 보면 일단 올해 5월 기준 청년층 취업자 368만 2천 명, 1년 전보다 15만 명 줄었습니다. 네. 경제활동 참가율은 49.5%, 역시 1년 전보다 0.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제 청년층 중에서 최종 학교 졸업자 417만 5천 명, 이것도 19만 2천 명 줄었고요. 네. 이 최종 학교 졸업자 중에서 취업자는 296만 2천 명, 11만 5천 명 줄었습니다. 네. 최종 학교 졸업자 중에서 일자리가 없는 청년의 미취업 기간은 작년보다 더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년 이상 미취업 상태인 청년은 56만 5천 명. 이게 이제 1년 전보다는 숫자 자체는 2만 3천 명 줄어들긴 했지만 네. 전체 청년층에서 비중은 46.6%로 오히려 1%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3년 이상 장기간 미취업 상태인 청년도 2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미취업자 중에서 현재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한 청년들은 전체의 40%를 차지해서 가장 많긴 했는데, 그냥 시간을 보낸다라는 응답도 25%에 달했어요. 4명 중 네, 1명꼴이었습니다. 대학 졸업자의 평균 졸업 소요 기간을 보니까 4년 4.4개월이었습니다. 4.4개월. 4.4개월. 1년 전보다 0.6개월, 반년 정도가 더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취업 경험자 중에서 내가 전공한 것과 관련성이 매우 불일치하다라는 답변도 네. 37%, 역대 조사 중에 가장 많았습니다. 이 정리를 해보면 청년층의 고용 숫자도 줄었고 전반적인 일자리의 질이나 청년층의 경제활동 의지도 약화되고 있다는 게 이번 조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4시 20분 막 지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일본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 후에 우리는 일본과 역사상 최대 규모 거래를 완료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극적으로 합의된 미일 무역 합의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대단히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미일 무역 합의 내용은 무엇이고, 자, 일본 정부의 그 속내는 어떤 것인지 좀 살펴보고요. 또 미일 무역 합의 결과가 한창 진행 중인 우리나라 통상 합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창민 한국외국어대학교 용합 일본 지역학부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국외대 이창민입니다. 네, 더운들께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그야말로 이제 깜짝 타결이 됐습니다. 일본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요. 그동안 좀 진전이 없었던 터라 더 좀 시장에서 빨리 생각보다 빨리 타결됐다라고 느끼는데요. 교수님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어제? 예, 맞습니다. 뭐 아무도 예상을 못했고요. 그 6월 27일 날 7차 협상 끝나고 트럼프가 일본을 엄청 때렸어요. 스포일드 됐다, 버릇이 없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관대한 미국에 일본이 너무 버릇이 없어졌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시바 총리도 맞받아치면서 네. 나메라리 때 타마루카 이렇게 했는데 그게 뭐냐면 나메나루 때 우리가 타베루까? 나메라리 때 타마루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호구로 보이냐예요. 그러니까 둘이서 이제 사실은 보기 힘들 정도의 어떤 과도한 설전이 있어서 네. 쉽지 않겠다 생각했고 그러다가 7월 20일 날 참의원 선거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여당이 네. 패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패배한 그 다음 날 아카자와 대신이 미국으로 간다 그래서 8차 협상한다 그래서 별 성과 없겠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23일 날 아침 8시에 네. 전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타결 소식을 올리는 바람에 네. 뭐 저를 포함해서 뭐 일본 전문가들이 전부 다 뭐 깜짝 놀라서 그때부터 뭐 거의 잠도 못 자고 분석하느라고 네. 정신이 없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아카자와 대사는 어떤 인물이죠? 미국의 아카자와 일본의 협상단을 이끌고 있는 사람인데요. 네. 이시바 총리의 측근이고 20년 네. 이상 이시바 총리와 함께 했고 원래 네. 정통 관료 출신입니다. 그래서 네, 그렇군요. 일본하고 7차례, 미국하고 7차례 협상을 전부 다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내용을 보면은요. 미국이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 관세를 이제 기존에 예고했던 게 25%였는데 15%로 낮췄다고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세한 그 무역 협상 그 결과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오늘 뭐 설명드릴 게 많아가지고 좀 빨리빨리 네. 하겠습니다. 일단 25% 상호관세 15% 낮추는 건 뭐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일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자동차 품목관세입니다. 사실은 상호관세보다 25%였는데 그걸 12.5% 절반으로 낮추고 네. 거기에 이제 2.5% 기본 세율이 있기 때문에 네. 합산하면 15%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15%, 철강 알루미늄 품목 관세는 50% 그대로 갑니다. 네. 요게 이제 관세에 가는 거고, 그럼 이렇게 관세를 낮추는 대신에 그 대가로 일본은 미국에게 무엇을 줬냐? 네. 미국에게 5,500달러 대규모 투자 약속했잖아요. 네. 다만 이게 정책금융기관 출자인지 일본은 지금 대출이나 보증 같은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다. 미국은 미국 네. 기업에 대한 출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조금 말이 틀립니다. 어떻게 다른 거죠 그러면요? 이게 일본 측에서 얘기하는 건 일본의 정책금융기관이 일본 기업들에게 뭐 보증 쓰고 뭐 대출해주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5,500억 달러라고 얘기하는 네, 거고 네, 네. 미국에서는 어떤 뉘앙스로 얘기하냐면 그게 아니라 미국 기업에게 일본이 출자를 해서 주식을 사는 거죠. 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5,500억 달러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서로 다르게 얘기하고 그렇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조율이 필요한 거고요. 네. 미국산 자동차 수입 일본이 할 거라고 트럼프가 얘기했지만 이건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자동차 안전 기준이 좀 달라요. 일본이랑 미국이랑. 그래서 미국 자동차가 일본으로 수입할 때는 그 안전 기준을 못 맞춰서 수입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를 똑같이 맞추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미국이 제시하는 안전 기준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 얘기고. 네. 그다음에 쌀을 수입하기로 했는데요. 미국산 쌀을. 네. 일본이 미국산 쌀을 이미 수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WTO 체제 하에 이제 의무 수입 물량이 있죠. 네. 그 MA 쿼터라고 해가지고
77만 톤을 수입을 하고 있는 MMA요? MMA라고도 하고 네. MA라고 이제 네, 얘기하죠. 예. 그래서 77만 톤을 무관세 수입하고 있는데 이미 그 안에 35만 톤이 미국산이에요. 그거를 60만 ton 정도로 좀 늘리는 올리겠다. 걸로. 예, 어차피 네. 무관세니까. 네. 이거는 뭐 그러니까 태국쌀을 덜 수입하고 미국쌀을 좀 더 미국 수입하는 겁니다. 쌀 조달 비율을 늘린다는 거군요. 그렇죠. 네. 거기다 이제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이제 공화당 의원들 만난 자리에서 알래스카 LNG 사업에 일본하고 미국이 조인트 벤처 설립할 네, 거다라고 네. 했는데 네. 이건 뭐 5,500억 달러 안에 들어가는 건지 아닌지 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전문가시니까요. 미일 무역 협상 결과를 어떻게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이뤄낸 합의 중에 가장 큰 성과라고 이제 좀 자평을 하고 있는데 일본 입장에서도 이게 나름 괜찮은 합의 결과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뭘가 변해요? 처음에 발표가 났을 때는 네. 아 일본이 선방했네라고 하다가 어제 저녁 때쯤부터는 네. 여우 같은 일본이 트럼프의 가려운 곳을 긁어줬다. 일본이 선방이 아니라 아주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네. 오늘부터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야 일본이 이거 큰 그림 그린 거일 수도 있다. 이런 평가도 있어요. 어쨌든 일본이 계속 점점 잘했다는 잘하는 거네요. 걸로 결과적으로 왜 그런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5,500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잖아요. 예. 일본이 미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나라입니다. 지금 6년 연속. 그래서 스탁으로 봤을 때 7,800억 달러를 이미 투자를 하고 있어요. 네. 2월 7일 날 그래서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 정상회담하고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멋있는 투구 막 우리는 지금까지 네. 미국의 투자를 제일 많이 해온 나라인데 네. 여기에 25%더 투자해서 1조 달러 넘게 투자하겠다라고 이미 선물을 던졌어요. 네. 그게 2월 7일입니다. 네. 이게 지금 이제 발표된 거 보면 5,500억 달러잖아요. 오히려 이게 일본이 미국에 던진 게 4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이미 그 전부터 이야기를 해오던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따지면 4천억 달러는 투자할 생각이 있었는데 네. 트럼프가 거기에 1,500억 달러를 더 얹은 정도로 일단 된 거고 두 번째 자동차가 15%가 됐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자동차 이 산업이 큰 타격을 입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당장 지금 일본 주식시장 보면 자동차 회사들 주가 다 오르고 있거든요. 네, 폭등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장은 알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80년대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81년부터 94년까지 일본이 미국의 자동차를 수출 자주 규제를 했었거든요. 네. 1년에 168만 대만 팔겠다. 그때도 미국이 너희들 수출 너무 많이 한다 그래서. 근데 사실은 관세나 수출 자주 규제는 그 타격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1985년에 엔고되면서 사실은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타격을 입었거든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관세가 15%로 올라간 그거는 일본 자동차 기업들이 버틸 수 있어요.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엔달러 환율이 지금 한 146엔 정도 되잖아요. 이게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은 N저입니다. 아직까지. 네. 대략 한 120엔 정도, 130엔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자동차도 뭐 괜찮다. 쌀 같은 경우는 사실 쌀 카드 굉장히 힘든 카드였죠. 왜냐하면 농민들이 네. 반대하니까. 그런데 의무 수입 물량 어차피 무관세로 수입해야 되는 게 77만 톤이고 그중에 35만 톤이 미국 쌀이었는데 거기다 그걸 추가로 좀 더. 추가로 또 늘리면 돼요. 이거는 일본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양보도 아니에요. 그다음에 네. 철강이 50%잖아요. 이건 못 깎았잖아요. 네. 근데 잘 기억해 보시면 일본 제철이 US 스틸 인수합병한 거 아시죠? 네. 일본은요 미국에서 철강을 생산하게 됩니다 앞으로. 네. 그리고요 이 그러네요. US 스틸이라는 회사가 예. 미국의 고로 있죠. 고로 철광석하고 석회석 넣어서 이제 녹이는 쇠물에서 만드는 네, 고로가 12개 있습니다. 예. 2개 회사가 12개를 가지고 있는데 US 스틸이 6개를 가지고 있어요. 아하. 굉장히 이 미국의 어떤 철 패권 내지는 경제 안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회사입니다. 네. 그걸 지금 일본이 뭐 인수 내진 투자를 해서 네. 어쨌든 미국도 이 US 스틸을 국외로 안 옮겨도 되고 일본은 뭐 철 수출이 아니라
US 스틸 통해서 국내에서 생산을 하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지금 일본에서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는 게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아카자와 장관이 21일 아침에 미국 워싱턴 갈 때는 아무도 약속을 못 잡았어요. 러트닉 상무장관하고만 약속을 네. 잡았고 베센트하고도 약속을 못 잡았습니다. 네. 그런데 러트닉 상무장관하고 면담하고 나서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한 거예요. 내가 잠깐 일정이 비었는데 잠깐 와라. 네. 거기서 결정한 겁니다. 거기서 화이트보드 펴놓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거 정확하게 대사가 일본 언론에 다 나왔는데 보잉 살 거냐? 네. 보잉 네. 살 거냐 물어봤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카자와 대신이 사겠다. 음. 왜냐하면 이 아카자와 대신은 원래 교통성 항공국 관료 출신입니다. 보잉을 샀을 때 그 단가가 얼마고 일본이 앞으로 보잉 어차피 사야 되는데 수요가 얼마라는 게 대충 다 계산이 되는 네. 사람이에요. 네. 당연히 보잉 사겠다. 오케이,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4천억 달러라고 일본이 써온 거를 5천 펜으로 지우고 네. 5천억 달러라고 쓴 겁니다. 네. 5천억 달러 쓴 거예요. 아, 근데 다시 500억. 나중에 발표할 때는 5,500으로 발표한 겁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답지만 어쨌든 그렇게 된 거고요. 네. 그럼 미국은 왜 이렇게 합의를 했느냐. 네. 두 가지 정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미국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다 알잖아요. 트럼프는 뭘 원하냐면 미국 유권자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무슨 성과를 원해요. 복잡한 거 말고 심플하게 네. 뭐 5천억 달러 투자, 숫자가 이렇게 얼마 보여야죠. 숫자가 보여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런데 지금 그 제프리 앱스타인 사건이 지금 미국에 지금 있잖아요. 미국의 억만장자인데 지금 소녀 매춘 혐의로 기소된 후에 자살한 미국의 억만장자 그 제프리 앱스타인 사건으로 그 정보 공개를 둘러싸고 지금 트럼프가 굉장히 지지자들한테 이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빨리 성과가 필요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일본 정세를 우려했다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참의원 패배하고 나서 지금 자민당이 중참의원 양원 다 소수 여당이 됐거든요. 네, 이게 과반을 확보하지 못해서 자민당이 예. 1955년 이래 생긴 일에 처음 일이에요. 그렇다면서요. 네. 예. 그렇다 보니 이거 이대로 놔두면 네. 자민당 내분으로 네. 이 관세 협상이 장기적으로 정체되겠다. 합의 자체가 그렇죠. 뒤로 물러나게 네. 되니까. 그러니까 네. 트럼프는 좀 빨리 해가지고 이게 가시적으로 필요했고. 좀 보여주고 그렇죠. 싶었는데. 네. 이게 어제 뉴스에 나왔는데 일본 뉴스에 아주 재밌는 장면이 아카자와 대신이 트럼프 대통령 만나고 나와서 엄지척하는 게 사진이 찍혔어요. 그랬나요? 네, 이게 이제 일본의 언론에 나왔습니다. 네. 엄지척했어요. 그러니까 네. 일본이 원하는 걸 얻어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런 합의 결과 보고 교수님께서 이제 쓰신 칼럼 보니까는 누구는 이를 굴복이라고 평가하지만 사실 전략적 피봇이다라까지 쓰셨는데 지금 그걸 넘어서서 그걸 넘어선 일본이 것 완전히 같아요. 그냥 어떻게 제가 이제 보면은 한 가지만 더 비하인드 설명드리면 스토리를 들어보면 그렇죠. 완전히 이긴 싸움 같아요. 지금 뭐 이겼다기보다 뭐라고 할까요? 지금 이제 우리가 제가 쭉 설명드린 거 들어보면 네. 일본은 내용 면에서 딱히 뭐 엄청난 타격이라기보다 예, 예. 원래 투자하려던 거 좀 더 하고 음. 나머지는 그냥 선방했다는데 지금 궁금한 게 보잉 얘기가 나올 줄 알고 갔을까요? 그럼요.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잘 보시면 영국하고 베트남이 먼저 협상했잖아요. 네. 딱 3개를 더 샀습니다. 3가지를. 미국에서 살 게 별로 없어요. 생각해 보면 특히 우리나라 일본처럼 제조업 국가들은 미국으로부터 살 게 별로 없습니다. 영국, 베트남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뭘 샀냐면 농산물, 에너지, 항공기예요. 영국도 농산물, 에탄올, 에너지, 보잉 100억 달러. 베트남도 농산물, 에너지, LNG 사고요. 그다음 보잉 80억 달러. 그럼 일본도 딱 그 카드를 생각해 보면 미리 생각을 염두에 그렇죠. 두고 쌀 열어야 되고 네. 에너지, LNG 사야 되고 보잉 사야 되겠다. 네. 요거 딱 생각을 했던 거죠. 네. 자, 근데 우리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우리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 구인철 네. 경제부총리가 인천공항에서 이제 돌아오는 사실 거의 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그렇죠. 벌어졌고 네. 후속 회담 일정이 그러니까 합의 일정이 그 잡히지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본의 이런 성과를 보고 나서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일본이 이제 잘했다라고 내부적으로 일본 내에서도 그렇고 말씀 들어보니까 꽤 잘 해낸 것 같은데 그럼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또 미국에서는 일본이 이만큼 했으니까 당신들도 이만큼 하기를 원한다라는 그 협상 카드를 들고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해야 될 거로 보십니까? 참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수의 딜레마 상황이 됐어요. 모두가 일치 단결해서 미국하고 협상을 안 하면 미국이 제일 초조하겠지만 이렇게 한두 나라가 먼저 해버리면 남은 나라가 초조해지죠. 네. 일본이 이렇게 함으로 해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상호관세 15%는 이제 우리도 아마 상호관세 15%가 되고 EU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갑자기 EU가 미국이랑 열심히 협상 시작을 했죠.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이 EU 쪽으로 쏠렸습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조금 네. 관심에서 멀어진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오늘 2+2 25일 날 그 회담이 취소된 이유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그 상황에서 우리는 아마 더 초조해질 거예요. 그 국내 여론 생각하면 네. 일본보다 나쁜 조건으로 협상하게 되면 이건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다 그래서 제시할 게 있느냐? 굉장히 애매합니다. 네. 아마 일본이랑 비슷한 조건을 우리도 생각해야 될 텐데요. 일단은 우리도 명확한 목표가 좀 필요합니다. 네. 일본은 자동차를 지키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어요. 네. 근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 다른 걸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카드를 조합했는데 우리는 뭐가 중요한지 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동차를 지킬 건지 아니면 앞으로 품목관세가 부과될지도 모르는 반도체를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쌀 시장 개방 절대 안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열어놓고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분명히 미국이 투자를 하라고 할 텐데 그 네. 투자를 얼마까지 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얼마라 그랬죠? 아까 보니까 1,000억 달러? 우리가 딱 137조 10분의 1 원. 수준입니다. 일본이 7,800억 달러, 우리가 780억 달러 돼요. 왜 지금. 일본이 왜 7,800억 달러? 아까 5,500억 달러라고 일본이 하지 그러니까 않으셨나요? 일본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일본이 지금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게 7,800억 달러 정도 네, 되는데 네, 거기에 네. 5,500 달러를 더 한다는 거죠. 앞으로. 네, 근데 그러면 우리는 미국에 1,000억 달러도 투자를 안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한 4,000억 달러 투자하면 어때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미국에서. 네, 우리한테. 네. 근데 우리는 지금 1,000억 달러 정도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1,000억 달러에서 좀 뭐 늘리더라도 4배, 5배는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지금 카드의 조합이 어려운데 네. 제가 걱정하는 거는 지금 이제 협상단이 초조하기 때문에 네. 계속 국내 여론이나 이런 것들 생각을 해서 너무나 이 양보를 하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15%에 집착하다 보면 네. 상호관세는 무조건 15% 지켜야 되고 자동차 품목관세도 일본만큼은 낮춰야 되고라는 그게 꼭 일본하고 그렇게 단순 비교를 해야 되나요? 비교를 하면 안 되죠. 원래는 네. 하면 안 되는데 네. 뭐 그 협상하시는 분들이 뭐 안 그러면 좋겠지만 국내 여론을 또 의식을 안 안 하기가 할 수는 어려울 거예요. 없지만 가장 실제적인 이익이 뭔지를 판단해서 해야지 그렇습니다. 숫자적으로 네. 15, 14, 16 이런 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그렇게 들어서요. 그걸 고민하게 되면 그게 트럼프의 작전에 말려드는 거니까 제 말이 이제 그 얘기인데요. 어쨌든 그런 숫자에 너무 현혹되지 말고 어쨌든 가장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수 있는 절묘한 카드들을 조합해 내는 것밖에 없죠. 사실은 이게 협상의 내용은 사실 밖으로 잘 안 알려지잖아요. 알려지면 그건 실패한 협상이고. 네. 그래서 뭐 그렇죠. 일본도 사실은, 전혀 알려지지 않다 네, 깜짝 믿을 수밖에 협상 결과가 없는데 나온 거잖아요. 뭐 제가 듣기로 일본은 이거보다 훨씬 많은 걸 사실은 준비해 갔다고 해요. 그런데 쓰지도 않고 바로 왔기 때문에 아까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 준비했던 거에 반도 못 썼다. 네. 그럼 우리는 뭘 지키고 교수님 그게 개인적인 정해져 생각.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뭘 저는 지키고 했으면 지켜야 좋겠다고 되면은 생각. 아까 가장 수출 많이 국익을 하는 생각을 하죠. 자동차 반도체죠. 네. 자동차 반도체 품목관세. 그러니까 반도체는 지금 품목관세 얘기 안 했으니까 앞으로 품목관세를 매기더라도 한국은 빼주든지 한국은 몇 %로 하든지 그런 조항들을 다 좀 생각을 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수출 아이템들이 있으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미국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예. 쌀도 저는 어느 정도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의무 수입 물량에서 다른 나라하고의 좀 조절을 하든 지금 태국이나 뭐 호주에서 들여오는 농산물을 좀 줄이고 미국 거를 늘리든 뭔가 그런 조절을 좀 고통스럽지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더 말씀 듣고 싶지만 시간 제약서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창민 한국 외국어대학교 융합 일본 지역학부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ba ba da
4시 39분입니다. 4시 20분 조금 전이네요. 4시 20분 현재 경북 영양, 평지, 봉화 평지, 그리고 인천 강화, 충북 괴산, 충주, 제천, 음성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 외출을 좀 가급적 삼가시고요. 온열 질환에도 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 주간 집값 동향 살펴보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관련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 627 대책이 발표된 지 거의 이제 한 달 다 이제 한 달입니다. 돼가네요. 네. 네. 네네. 보니까 집값이 좀 빠르게 안정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죠. 네네, 안정되고 있습니다. 7월 3주차 주간 동향 한국 부동산은 통계가 나왔는데요. 이번 주 물론 수치는 내려왔습니다. 상승률은 내려왔는데 눈에 띄는 게 상승률 하락 속도가 조금 완만해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지난주가 서울 주간 상승률이 0.19%입니다. 대책 발표 전에 0.43%니까 0.43에서 0.19까지 빠르게 내려왔는데요. 이번 주는 0.16%입니다. 그래서 네. 저는 더 많이 한 0.1%까지 내려갈 분위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0.16, 0.03%포인트밖에는 하락하지가 않았고요. 마포 같은 경우도 마포는 많이 내려왔습니다. 0.11%까지 내려왔고 성동구는 0.37%인데 눈에 띄는 거는 송파구예요. 강남 3구. 송파구가 지난주가 0.36%였는데요. 네. 이번 주는 0.43% 오히려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송파구가? 네네. 그래서 송파구가 왜 반등을 했을까? 현장 분위기를 살펴보게 되면 일단 뭐 매수 문의도 없고 조용한데 왜 반등했냐라고 보면 송파구에 재건축 단지들이 좀 몰려 있거든요. 잠실에. 그래서 네. 잠실주공 5단지나 장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 가율이 낮기 때문에 어차피 돈 있는 사람들이 투자하는 상품들이고요. 또 최근에 지금 공사하고 있는 입주를 앞두고 있는 그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하고 르엘 아파트가 확인해 보니까 여전히 뭐 강세? 집주인들은 큰 소리 치고 있고 사려는 분들은 신축 아파트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재건축 단지들이 반등을 이끄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지역들은 전체적으로 좀 하향 안정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인천은 마이너스 0.02%, 경기는 0.02%, 전국으로는 0.01%입니다. 네. 그리고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이게 많이 하락한 거 아닌가요? 2억 2천만 원 정도 하락했다고요? 네, 언제 대비 언제 이렇게 하락했다는 6월 거죠? 10일에서 7월 15일까지 거래된 계약 내역을 조사해서 이제 대책 발표 전과 네. 이후를 확인했는데 우리가 중위 가격이라고 하면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평균이라고 하면 이게 왜곡이 생길 수가 있는 게 반평균이 80이어다 문제가 어렵게 나와도 전국 1등하는 친구가 우리 반에 있어가지고 걔는 100점 나왔어요. 그럼 반평균 전체가 다른 애들이 못 쳐도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균은 그렇게 될 수. 그러니까 강남구 뭐 압구정 반포 쪽에 워낙 고가 아파트들이 치고 올라가게 되면 네. 평균 점수가 올라갈 수는 있는데 중위 가격은 한 줄로 쭉 세워서 중간으로 그냥 딱 잘라버리는 게 네. 중위 가격입니다. 그런데 네. 중위 가격을 보게 되면 대책 발표 전에 거래된 가격이 6억 6천만 원, 중간 가격이 수도권이 6억 6천이었는데요. 네. 대책 발표되고 5억 원으로 중위 가격이 내려왔고요. 네. 면적은 전용 84에서 전용 75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해석해야 되는 게 가격이 떨어졌다는 게 아니라 대출 규제가 들어오니까 예. 금액대를 내려서 이제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떨어진 거 아니에요?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다라기보다는 6억 아파트 사실 분이 5억 아파트를 골라서 들어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향 평준화가 되고 있는 그런 그라고 이제 의미인가요? 해석을 해야 되고요. 네. 거래량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2만에서 5천 정도 떨어졌고요. 서울도 중위 가격은 10억 9천에서 8억 7천으로 내려왔는데 역시 네. 대출 규제 부담 때문에 하향 평준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이런 기사도 눈에 띕니다. 뭐 서울 한강벨트 아파트 값을 잡으려다 수도권 아파트만 잡게 생겼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게 네. 이번 대출 타깃이 서울이거든요. 서울 한강벨트 집값이 워낙 올랐기 때문에 6억 이상 대출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사실은 뭐 경기나 인천 같은 경우는 6억 이상 대출 받을 곳이 별로 없습니다. 과천하고 분당 빼고는 네. 실질적으로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풍선 효과가 생기지 않겠나. 6억 대출을 맞게 되면 6억 이하로 투자 수요들이 유입이 돼서 오히려 경기나 서울 외곽이나 인천 지역들이 좀 반등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처음에 했는데 그런 얘기 나왔었죠. 나왔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제로 뭐 거래량을 보게 되면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서울은 뭐 78% 정도 거래량이 빠졌고요. 경기도 65%
5% 정도, 인천이 57% 정도 빠져서 서울이 빠지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경기, 인천이 좀 상대적으로 거래량도 많이 빠졌고요. 지역별로 보게 되면 미분양이 많은 평택, 안성, 이천, 부천, 안산, 파주 이런 수도권 외곽 지역들이 오히려 더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조사 결과가 거래량이 네. 많이 위축이 됐다는 거래량이 건데 언제 대비 언제가 이렇게 빠졌다는 거예요? 7월 1일에서 7월 22일을 이제 조사했고 네. 6월에 같은 6월 1일에서 6월 22일을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실제로 서울이 빠지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경기, 인천 또 생각보다는 좀 많이 거래량이 위축이 됐는데 투자 심리가 일단 위축이 됐고요. 우리 이번 627 대책을 보게 되면 666이잖아요. 6억까지 대출 제한이 됐는데 네. 나머지를 생각해야 되는 게 6개월 내에 기존 주택 처분해야 되고 6개월 안에 이사해야 되고. 이사해야 되고. 네. 근데 그게 수도권 전역으로 적용되다 보니까 인천이나 경기 같은 경우는 1억 대출을 받아도 네. 6개월 내에 입주해야 되고 아.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기는 6개월 부담스러운 내 기존 건데 주택 팔기가 어려울 수 있지 않습니까?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거래가 잘안 그렇게 될 갈아타는 때는. 분들이 다 멈추게 되고 또 전세 끼고 살 수도 있잖아요. 경기나 인천이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전세 끼고 대출 좀 받으시는 분들이 입주해야 되기 때문에 포기하는 분들이 근데 늘어나면서 정부는 지금 전세 끼고 사지 말라는 거 아닌가요? 사지 말라는 건데 네. 그래도 주 타겟이 이제 한강 벨트인데 네. 수도권 전역으로 풍선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 묶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뭐 풍선 효과 차단에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주 오른 지역 빼놓고 전국적으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마이너스 인대가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렇습니다. 지역에 계신 분들은 너무 이제 가격 차가 많이 벌어지는 것과 또 이렇게 거래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게 불만일 텐데 네. 지금 거래가 좀 살아날 수 있는 쪽으로 해줘야 또 가격도 좀 어느 정도 좀 괜찮지 일단 않을까? 너무 지역은 지금 어렵다고 해서요. 그렇죠. 서울 예. 한강 벨트만 사실 뜨거웠지 뭐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네. 최근 뉴스 보게 되면 지역에서도 지방에서도 양극화가 생기는 게 네. 부산에서 이제 고가 아파트 분양들도 인기 단지들은 또 청약이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청약 경쟁률이 나옵니다. 예. 그건 왜 그러냐면 부산에서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그런 연락을 좀 받았는데 서울에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네. 627 대책이 나오면서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 그냥 부산이나 대구에 하나 사자. 내가 사는 동네 하나 사야겠다라고 해서 고가 비싼 아파트들을 서울에 5분이 계신 분이 부산에 산다고요? 부산에 계시는 분이 아 부산에 계시는 분이 서울에 살려다가 안 네. 되니까 5월, 6월에도 아. 마포, 성동에 많이 투자를 하셨거든요. 지방 분들이. 그런데 지금 예. 이제 그게 막혔기 때문에 제가 연락 받은 분들 중에도 차라리 그냥 부산에 해운대에 하나 사야겠다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5분이라고 하죠. 상위 20%. 지방에서도 인기 있는 아파트 단지들은 최근에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 627 그 대출 규제가 좀 많이 그 거래량도 위축시키고 중위 가격도 내려가게 만들고 여러 가지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일단 그 좀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지역 뭐 마용성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어떻습니까? 뭐 가격이 몇 억씩 떨어진 곳도 나오는 것 같아요. 뉴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나왔습니다. 네. 마포에 이번에 627 대책에 이제 나왔던 시발점이 마포가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인데 네. 마포에 4억 떨어진 아파트가 이제 나왔다고 해가지고 저도 얼른 확인을 해봤거든요. 네.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며칠 전에 현장 갔다 오니까 아파트가 두 개입니다. 월드컵 파크 3단지하고 성산시형 아파트인데 가보니까 우리 예상을 했다시피 사실 그렇게 많이 떨어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이게 같은 달에 또는 한 달 차이로 11억, 12억 거래되던 아파트가 8억에 거래가 됐다고 하니까 느낌이 오잖아요. 근데 일단 직거래는 아니고 중개사를 끼긴 했는데 아, 중개 거래 이렇게 떴어요. 중개 네. 거래이긴 한데 아, 네. 이게 특수거래, 특수관계. 그러니까 부모님과 자식 간의 증여성 거래인데 세법에서는 30% 정도 차이가 나면 네. 이내로 차이가 나면 허용을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좀 저렴하게 특수관계끼리 거래가 했다라고 현장 부동산에서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있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증언을 들으신 거예요? 네네 현장 부동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증여성 있고요. 물건도 이렇게 실거래 뜹니까? 왜냐하면 증여로 하지 않고 자식한테 좀 저렴하게 팔았기 저렴하게. 때문에. 아, 네, 근데 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판 것 같고요. 네. 성산시형 아파트도 이제 비슷한 케이스인데 네. 가격이 더 저렴하게 뭐 13억, 14억 거래되는 아파트가 7억에 이제 실거래 가격이 떠서 깜짝 놀라서 가보니까 현장 부동산에서도 실제로 그 정도 급매물이면 현장에 매물들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하고요. 이거는 특수관계라기보다는 어떤 네. 뭐 채무관계에 따라서 아무래도
아무래도 뭐 그렇게 좀 저렴했지 실제로 이런 뉴스를 보고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연락이 그렇죠. 왔다고 사억 합니다. 빠졌는데 나 더 사고 빠질 때까지 싶어요 기다려야지. 라고 했는데 현장 부동산 사장님이 제발 좀 그렇게 안 찾아왔으면 좋겠다고 아직은 그렇게 크게 떨어지는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제 정부도 계속 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공공주도로 그 유휴부지를 활용하겠다고 잠깐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유휴부지를 하겠다는 건지 이전에 그 정부에서도 그런 시도를 했던 것 같긴 하거든요. 많이 했죠. 문재인 네. 정부 시절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지금 잠시 까먹고 있었는데 네. 뭐 태릉 CC 부지에 10,000호 공급하겠다라는. 그거 괜찮은데요. 네. 그때도 발표했는데 많은 국민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라는 걸 많이 궁금해하고 네. 또 과천에 가면 정부 청사 있잖아요. 왜? 그 좋은 땅. 네. 거기도 문재인 정부 시절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 앞에 지정타 지역이 있고 막 그런데 좋은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좋은 곳들이 18개를 발굴했었는데 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걸 발굴하지 말고 네. 문재인 정부 때 또 했던 윤석열 거. 정부도 그린벨트 풀어서 서리 풀지고 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이런 발표된 곳들을 다시 좀 갈고 닦아서 네. 구체적인 플랜, 야 우리 2028년까지 몇만 세대 공급을 해줄게라고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준다면 또 국민들의 불안한 마음도 좀 잠재울 수 있지 네.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쨌든 올해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은 이제 공시 가격도 당연히 이제 반영이 되면 내년에 이제 세부담이 커질 텐데 네네. 지금 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인상할 거라는 이제 얘기가 많이 돌더라고요. 네네. 이게 이제 종합부동산세 이런 거 계산할 때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60%인데 이게 한 80%로까지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세율을 조정한 건 아닌데 이렇게 살짝 그 비율을 조정하면 결국 세금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세금 부담이 늘어나죠. 네. 이게 이제 할인율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는 이제 공시 가격이 있고 네. 공시 가격에서 이제 공제를 해주잖아요. 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 가격 9억까지? 12억 빼주고 12억까지인가요? 네. 그 다주택자는 9억까지는 9억까지. 빼주는데 예. 그러면 제가 20억 공시가격 20억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예를 네. 들어서 생각만 해도 좋죠. 그럼 12억 빼고 8억에 대해서 네, 12억 빼고 이제 8억인데 8억을 그냥 하지 않고 네, 여기다 공정시장 할인율, 가액 비율.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하는데요. 60% 이게 면 4억 60에서 8천. 100%까지 됩니다. 네. 그럼 60%면 60% 그러니까 40%를 깎아주는 거죠. 네, 네. 이게 왜 생겼냐면 MB 정부 시절에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생하니까 세금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 이게 신설이 된 할인율입니다. 네. 그런데 박근혜 정부까지만 하더라도 80%였어요. 네.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때 95? 95까지 매년 5%포인트씩 네. 올려서 95까지 갔었고요. 윤석열 정부 때 60까지 내려버렸습니다. 네. 이거는 법 개정이 필요 없고요. 시행령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60까지 내린 걸 80까지 올리겠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세금 부담은 좀 늘어날 가능성이 그렇게 되면 실제로 세금 부담이 한 50% 늘어난다 이런 상당히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늘어나고요. 좀 가격도 올랐기 때문에 공시 네. 가격도 올라갑니다. 올해도 재산세 고지서가 지금 나왔거든요. 맞아요. 이달 말까지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7월분은 이달 말까지 내야 네, 되고요. 네. 이제 9월분 또 나오는데 많은 분들이 작년보다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네.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올라서 그런데 공정시장 가격비율까지 오르면 앞으로 이제 내년에는 종합부동산세는 내년에 더 많이 많은 오를 것 부담이 같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아까 무슨 기존에 있었던 어떤 그 유휴부지 활용 이런 걸 좀 잘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 말씀하셨는데 네. 또 그 기존에 짓고 안 팔리는 거 있잖아요. 이런 네. 것들도 좀 해결해야 되지 않아요? 거기로만 많이 들어가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방 미분양이 악성 미분양은 27,000호 정도 되고 있고요. 전국 미분양도 한 66,000호, 68,000호 수준인데 미분양 많잖아요. 그런데 지방은 여전히 어렵기 때문에 저는 서울로 향하는 투자의 그 수요 네. 자금을 지방으로 좀 돌리려면 지금 또 정부가 매입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매입만으로 환매 조건부 매입으로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좀 역부족입니다. 네. 많은 세대들을 이게 지금 미분양이 6만 6천 되는데 이거 어느 세월에 지금 2, 3천 개 사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1년 정도 5년간 양도세 면제라든지 취득세 면제를 줘서 서울에 투자하실 분들이 지방 미분양을 사도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좀 해준다면 건설업계들 PF 자금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서울 집값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지방 살리기에도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시장에서 좀 소화할 수 있는 대책들도 좀 나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하반기 공공분양 12,000세대가 수도권에 풀린다는데 주요 지역 한두 개만 짚어주시죠. 제일 눈에 띄는 지역은 남양주 왕숙입니다. 네. 진접도 나오는데 남양주 왕숙은 이제 3기 신도시이기 때문에 왕숙 지구에 이제
77가구가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네. 상세한 내용은 이제 모집 공고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남양주 왕숙 관심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